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도 사상구와 수영구 등에서 유세를 진행한 뒤 오늘 저녁 TV 토론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유동성 탓으로 돌리면서 세금만 올리는 모순된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검사 감소에 따라서 473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돼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 종료를 공시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부진 등으로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며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배우 조합 회원 상당수가 아카데미 회원이어서 이달 25일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검사자 수가 평소보다 적은 주말 휴가 영향이기 때문에 하루 1000명대의 폭발적인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이른바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민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환자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473명입니다. 그동안 500명대였던 신규 환자는 수치상으로는요, 엿새 만에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어제 검사자 수가 평소보다 크게 준 탓이라 확산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국내 발생이 44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4명입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먼저 서울이 149명, 경기도 108명 등 수도권 환자만 270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부산이 46명이고 대구 22명, 경북 20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명이 더 나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도 정리해보죠. 오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근데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629명이고요. 또 66명이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제 96만 명을 넘었고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전 국민 가운데 1분기 백신 접종률이 1.85%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오늘 백신 접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접종 속도도 빠르고 신규 환자 역시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방역에는 여전히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감염 확산의 모습이 전과는 무척 다르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일상 공간의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3차 대유행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달 중순 20% 정도에 머물던 비수도권 신규 환자 비중이 지금은 40% 수준이 될 정도로 환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넓게 퍼지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는데요. 이번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그때는 무관용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의 확산세라면 하루 평균 많게는 600명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급적 300~400명대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이번 주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 출입 명부에도 누구의 몇 명이 아닌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학원가는 선제적인 방역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학원도 오늘부터 방역 강화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같은 기존 방역 지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음식물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그리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입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요. 제가 나와 있는 학원은 전일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지하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섭취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고 수업이나 휴식 시간에만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 강화와 함께 정부는 학원가에 대해 선제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새 학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우선 수도권 학원 강사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종사자는 2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점검도 이뤄집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치동 일대 대형 학원 100곳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방역이 강화되는 건 학원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수칙이 적용되는 곳은 다중이용시설 33곳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등 시설 9곳이 추가된 건데요. 수칙 내용도 강화됐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귀찮다고 이름을 다 안 적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부에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흥시설은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식당이나 카페처럼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면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귿자 칸막이가 있는 PC방이나 별도 식사 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수칙을 어기면 업주에겐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부터 통행과 교통이 통제된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제한적인 관람이 시작됩니다. 당첨이 된 신청자를 포함해서 시간당 최대 99명만 벚꽃길을 거닐 수 있는데요. 입장하기 전에 발열 체크와 본인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첫날의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쟁률도 굉장히 높던데요. 조금 전부터 이 관람객들 입장이 시작됐다고요? 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입장은 시작됐습니다. 입장 10분 전부터 관람객들의 줄은 이어졌고 또 사전 확인을 무조건 해야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별도의 마련된 대기 공간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확인처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난 이후에야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말 사이 내린 봄비 때문에 벚꽃은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휘날리면서 벚꽃 엔딩이라는 표현이 절로 생각나는 풍경인데요. 특히 지난주 절정을 이뤘던 벚꽃잎들이 지금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야말로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초 11일까지 예정됐던 축제 날짜도 오는 7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한적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관람을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1,080명을 선정했으니 무려 경쟁률이 32.4대 1에 달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지금을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섰다고 경고한 만큼 서울 영등포구는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150m 간격으로 질서 유지와 방역을 책임지는 요원들을 배치하고 의심 증상자 격리 부스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 간 접촉과 이동이 많이 늘어나 방역당국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선제적 검사, 예방접종에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봄을 느끼러 가고 싶으시겠지만 4.7 재보선 등 재유행 위험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지난 3차례 대유행의 교훈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집기냐 아니면 굳히기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 YTN이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에서 이번 선거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선거 질문 바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 모두 힘 있는 여당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많은 현장 돌아다니셨을 텐데 좀 피부로 느낀 현장 민심 어떠셨는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주장에 국민들께서 동조해 주시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우선 사전 투표 참여가 높았고요. 또 주말 유세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호응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 지지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지지층 결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사전 투표율,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사전 투표율 가운데서는 재보궐선거 중에선 최고치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네. 위원장이 조금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좀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네.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은 자기네들의 소위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의 이 사전 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네, 지금 같이 들으셨는데요. 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시다, 이런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다 하시는데 어떤 지지층 결집이었다라고 보시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거 잘못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아. 네, 저희들 나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어서 부동산 문제도 사실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부에서 연이어 이제 대국민 사과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늦은 거 아니냐, 혹은 선거를 의식한 발표가 아니냐, 이런 사실 비판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신가요? 예, 사실은 그 전부터 사과를 했었지요. 그런데 언론들은 기자회견 해야만 사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요. 그 전과 후에 저희들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사과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어떤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적 그리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세훈 후보를 측량 현장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그 내곡동의 생태탕 집 사장 아드님이 또 오늘 언론에 나와서 다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좀 다시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자로 나오신다는 분들이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할 것인가 화가 났고요, 시민으로서. 당시에 또 상당히 눈에 띄었던 그 부분이 하얀 면바지. 근데 이제 브랜드를 지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또 이슈화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로퍼를 페라가모를 신고 있었어요. 뭐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특정 상표를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인 기억을 얘기를 했고 동시에 또 너무 화가 나서 시민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요, 생태 땅 식당 주인의 아드님이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거짓을 말한 것처럼 폄훼당하는 것을 못 참아서 나온 거지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 오세훈 후보의 태도 자체에서도 진실은 이미 판가름 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세훈 후보의 뭐 진실과 관련된 태도도 판가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중대결심 언급도 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어떤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입장 표명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의 중대결심과 관련해서 혹시 다시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네, 그거보다는요. 사퇴 요구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 본인이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네.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증언이 지금 4번째, 5번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는데 본인은 기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기억 앞에서도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억은 무시하고 네. 그 당신 스스로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말이 잘못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국민의힘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놨는데 대지 신문 한 번이면 끝날 문제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좀 관련 녹취 이어서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네, 뭐 요약하면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오세훈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입장이 떳떳하다면 왜 매번 말이 바뀌었는가?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 그 땅이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걸 몰랐다. 안 갔다. 그 다음에는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건 앞에 말이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뭐 공약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조금 정부 여당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집권 여당 대표를 하셨던 입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요. 결국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면 되는 것이죠.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오세훈 후보 쪽 공약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요약을 하자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좀 초스피드 주택 공급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나 협력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칠 안에 풀겠다, 며칠 안에 풀겠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투기 광풍이 다시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위험은 충분히 생각을 했는지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정말 무너집니다. 뭐 지금 뭐 공약도 얘기를 해봤고요. 또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얘기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위원장님과 관련된 얘기도 좀 예. 사실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십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총괄해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이번 선거가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명운을 좀 가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뭔가의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저 때문에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서울, 부산 시장 선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나도 좀 질문을 드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나오셨으니까 특히 저희가 서울시장 후보 얘기만 좀 해보면 박영선 후보 이래서 좀 뽑혀야 된다. 이래서 한 표를 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강한 어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박영선 후보는 약자 앞에서 그 고통을 공감하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새벽에 들어왔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상인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일을 야물지게 하는 분이죠. 특히 재작년 여름에 일본이 우리에게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한 대처를 사실상 주도했던 게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주도했다. 그리고 이겼죠. 네, 그 아주 굉장히 매섭게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자 앞에서는 약한 그런 따뜻한 분이죠. 네, 약자 앞에서 약하고 그리고 매섭게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 어필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민심을 정말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취재하고 있는 백종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이번 시간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부산 시내 전체가 동서남북으로 내려다 보이는 부산 황령산 봉수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부산시장 후보들 부산 지역 전체를 돌면서 릴레이 퍼레이드에 나선다고요? 네, 저희 취재팀도 부산 지역 곳곳을 돌면서 바닥 민심을 살피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일정부터 볼까요? 김 후보는 부산 전역을 돌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48시간 릴레이 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5개 구를 차례로 돌며 막바지 바닥 민심을 공략하는데 먼저 사상구 유세에서 부산을 확 달라진 상전벽해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를 뽑는 데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최근 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기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지지세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남은 이틀 동안 부산 전 지역을 찾을 계획인데요. 오늘은 부산 원도심을 찾아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출마 선언을 했던 동구에서 박진 의원과 나경원, 원유철, 조훈현 전 의원 등과 함께 부산 진시장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현장 유세에서는 원도심 재개발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 오늘 저녁에는 부산 KNN에서 주최하는 마지막 생방송 TV 방송 토론회에 참여해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상대방의 의혹을 부각하는 방식의 여론전도 심화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후보 캠프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LCT 분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후보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LCT 위아래층은 LCT 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 때 성추문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도 김 후보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결지어 공세를 펴는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박 후보 캠프 측 역시 김 후보가 지난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을 당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놓고 이후 정작 자기 집 세입자에게는 세 차례나 임대료를 올려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현수막을 내건 것을 두고도 유권자 매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곳곳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본 부산 시민들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이 사흘째 부산 지역 곳곳을 돌면서 청년층, 노년층 그리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산 경제 살리기,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오늘 만나본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부산 경제를 좀 이렇게 살려주는, 활성화시켜주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처럼 부산 시민들의 최우선 바람은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도 남은 기간 경제 공약 관련해서 강조하면서 바닥 민심 잡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과 서울시장 선거 소식 그리고 부산 직접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 우철이 이경국 국철 콤비는
조금 뒤에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리기 전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수상 여부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한층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네, 이 미국 배우 조합상 지난 10년 동안 아카데미 수상 명단과 거의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열린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보라 서브시킨트 무비 필름의 마리아 바카로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등과 경쟁을 벌였는데요.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던 마리아 바카로바를 제치며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배우 조합상은 영화와 TV에 출연 중인 아카데미 회원 배우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상으로 오스카 수상과 거의 일치해 연기상 부문의 바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카 수상은 아카데미 회원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 회원 10,000명 가운데 배우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배우 조합상 수상자 가운데 오스카 수상에 실패한 배우는 단 1명뿐입니다. 윤여정은 이달 25일 열리는 오스카 시상식에서 마리아 바카로바와 글렌 클로즈,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과 경쟁을 벌입니다. 역시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로 꼽히는 마리아 바카로바는 윤여정과 나란히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상태입니다. 윤여정이 만약 수상하게 되면 일본 여배우 우메키 마요시에 이어 64년 만에 아시아계 여배우가 오스카 연기상을 거머쥐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 연기상에 도전하는 윤여정. 또 연기상을 포함해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가 오스카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집중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 특수본 단장을 맡은 국가수사본부 최승열 수사국장이 오늘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지난 2일 LH 직원을 포함해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최 국장은 또 해당 직원의 가족과 친구, 지인 등 모두 36명 정도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며 이들은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 의혹 관련자들로 광명시 노은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그룹 28명 정도가 시흥시 과림동을 주로 사들인 것이 확인돼서 이 또한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이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인원이 동의한 가운데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오늘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10시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찰이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25살 김모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추가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요. 구속 이후 첫 조사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범행 시점을 전후로 어떤 이유로 피해자 자택을 방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조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김 씨는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하는 등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프로파일러도 투입해 범죄 심리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의자들을 부검한 결과 목 부위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상처의 부위와 또 그 깊이를 봤을 때 우발적인 행위는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노원에 있는 피해자 자택으로 찾아가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피해 여성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피해 여성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지난 25일 피의자 측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자택에서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 범행 시점과 또 발견된 시점 사이에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찰은 그동안 김 씨가 내내 범행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해로 중상을 입고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8일 뒤 퇴원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이틀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어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 범죄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에 분노하며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현재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경찰 내부위원 3명 그리고 외부위원 4명으로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G전자가 휴대전화를 만드는 모바일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그동안 해외 기업의 매각을 고려해봤지만 여의치 않았는데 결국 사업 철수 선언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나온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자로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체제가 굳어지고 경쟁사들이 보급형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대응이 미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부 자원을 효율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준비의 속도를 내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LG전자는 지난 1995년 LG정보통신에서 화통이란 브랜드를 선보이며 처음 모바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피처폰 시대에는 프라다폰과 초콜릿폰 등 많은 히트작을 선보이며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규모만 5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월 스마트폰 사업 매각 방안을 포함한 사업 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매각을 위해 베트남 빈그룹 등과 접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LG전자 스마트폰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LG 휴대전화를 쓰는 분들 앞으로 AS 등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테고요. 또 지금 휴대전화 사업부 인력과 협력사 거취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모바일 사업은 끝내지만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C사업부 인력은 약 3천여 명인데요. LG전자는 이들의 역량과 다른 사업부서의 수요를 고려해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거래선과 약속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는 휴대전화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존 사용자와 구매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후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거래선과 협력사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LG전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은 계속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LG전자는 핵심 모바일 기술은 차세대 TV와 가전, 전장부품 등에 필요한 역량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LG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동력 전달 장치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어제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네, 뭐 지금 저기 시민분들께서도 지나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오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네.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집권 여론과 정치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집단 단일 운동 프레임에 타격을 입어서 저는 결국 잘 다녔던 면세점을 폐구가 되었습니다. 각막에 손상이 걸려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측량하러 가서 생태탕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혼자 오리발탕을 드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홍냉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재보선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해석도 제각각인데요. 본투표 이틀을 앞두고 여야 막판 유세전도 치열합니다. 잠시 뒤에는 오후 2시에 박영선, 오세훈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도 예정돼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54%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번 투표율을 두고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선대위원장들 역시 각각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요새 호응해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그리고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느냐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압니다. 사전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 각각의 투표율을 둔 그 해석 듣고 오셨는데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 비가 안 왔으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네. 토요일에 비가 와서 꽃 구경 안 가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야 해석도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근택 대변인님, 야당에서는 좀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투표는 개표해봐야 알겠죠. 지금 상황에는 아마 뭐 추측에 의한 건데요. 저는 아마 그동안의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보통 종전에 아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전에는 이제 본투표를 많이 해라. 사전투표는 뭔가 뭐 제대로 안 된다. 네. 뭐 음모가 있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사전투표를 독려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당 뭐 지금까지 계속 사전투표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리고 예. 본투표는 뭐 다시 합시오 해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전투표 독려하는 입장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할 걸로 볼 수밖에 없고 예.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그전에는 이제 사전투표가 높으면 본투표도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란 말이죠. 예. 평일날 하잖아요. 아마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사전투표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아마 그날 8시까지 투표는 하는데 공휴일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자기 주소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물론 뭐 업무 대부분 8시 끝나면 갈 수 있겠지만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하지만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해 왔다는 거를 사정을 감안하면 예. 저희 지지자들이 아마 투표를 많이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사전 투표라는 것은 그 관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원구에 예를 들어 집이 주소 등록이 돼 있는데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곳에 혼자 단독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 중에 전입 신고 안 하신 분들이 보통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까 평일 투표라는 것도 언급됐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그런 분들의 투표 열기가 강하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젊은 청년들일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이 지금 저희가 높을 거로 이제 여론조사에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유의미하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 투표율을 이제 구별로 이제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구별로 집계된 사전 투표율 중에 관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그 구의 투표율과 굉장히 밀접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저희의 전통적 우세구에서의 서울시내 우세구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구들의 사전 투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관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본투표에서도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그런 구들에서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된다. 그럼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자기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치열하게 붙던 데에 아마 종로 아마나 동작처럼 지난번 총선 때 아마 치열했던 데가 아마 사전 투표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계속 경험치를 얘기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본투표에서 좀 뒤지다가 사전투표에서 역전한 경우가 많았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본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사전투표를 그렇죠. 나중에 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아마 사전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쟁점이 젊은 분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야당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 저희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럼 투표장 가서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요 응답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무작위로 안심번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샤이 진보 얘기 나오는 게 샤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지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물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당내 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여론조사만큼 크진 않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대부분 한 자리 이내라고 얘기하고 2% 3% 얘기하는 게요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야당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 수치를 당내 여론조사 수치를 밖에 가서 언급했다 그래서 그때 과징금인가요? 과태료인가 2천만 원인가 물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번에 저런 주장 계속 하고 다니면 나중에 과태료 좀 무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청년층이 2030이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유세하는 청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요. 첫째, 전세 월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사실상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다가 알바자리 다 뺏겼다. 거기다 박영선 후보는 AI로 대체한다고 한다. 뭐가 이뻐서 민주당 찍어줘야 됩니까 도대체? 어쨌든 저는 수치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각 유세장에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얘기 들어보면요. 오세훈 후보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10년 전에 했던 사람 왜 나와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자 지지자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젊은 분들이 얼마큼 투표할 거다. 이게 근거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2030 표심이 어디로 갈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사전 투표 열기가 말씀하신 대로 본투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표율이 40%대 초반에 머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분석과는 좀 다른 분석이잖아요. 기존에는 사전 투표가 높으면 또 본투표가 높고 본투표가 높으면 아마 민주당 계열이 좀 유리하지 않았느냐 보는데 저도 이거는 사실은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봐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다 그러는 거는 원래 이제 좀 어르신들은 투표를 원래 많이 하고 젊은 분들이 투표를 하냐 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국은 투표율이 올라가고 늘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만 물론 여론조사를 근거로 젊은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지금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
자,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 본투표율 보면 50% 이번에 넘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정권 심판의 열기가 상당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 넘길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고요. 40%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도 사실 좀 다소 과장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총선 그 선거라는 거는 결국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야만 국민의 민의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됐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유불리를 떠나서 소중한 한 표는 꼭 행사해야 당연하죠. 되는 저도 뭐 100% 거니까요. 동의하는 게요. 예. 사실은 투표율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투표율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았을 때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이제 정치인들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당연히 50% 넘어야죠. 그래야만이 사실은 정치적 명분도 섭니다. 네. 과반은 그래도 투표를 하고 그 중에 또 과반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는 50% 투표하고 50% 되면은 25%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뭘 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표율은 당연히 높은 게 좋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집기냐 굳히기냐 지금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마지막 총력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막판 변수들도 좀 주목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하면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지금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을 둘러싼 의혹 아닐까 싶은데요. 내곡동 땅 보상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공방이 이제는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생태탕집을 방문했냐 안 했냐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오세훈 후보를 자신의 식당에서 봤다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한 식당 주인. 그런데 앞서 한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둘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일만 했지 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분이 설령 제가 오세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모르지만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시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하나의 멋진 구두였죠. 네, 식당 주인 그리고 그 아들의 인터뷰를 다 듣고 오셨는데 이 식당 주인분은 지금 같은 분인데 인터뷰를 좀 상반되게 하셨고요. 아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얀 바지, 명품 구두 언급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나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회견 전에 예. 뭐 신용카드 내역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5년, 네. 16년 전 얘기잖아요. 그 내역서를 보관할 리도 없는 것 같고 아마 뭐 취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이거죠. 이제 말이 바뀌었다. 그 전에 이제 기억 안 난다고 하다가 왜 구체적으로 얘기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당시 이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이 식당 주인하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넘는 데서. 근데 예. 대부분 그 당시에 이 식당 주인, 그 아들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인터뷰를 안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일요 시사는요, 3월 29일 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교통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한 네. 거예요. 그럼 원래 만수를 뒤집었다 그러려면 4월 인터뷰 2일 날 인터뷰한 이후에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이런 인터뷰 아마 전화해서 녹취를 한 것 같은데 이 일요 시사 같은 인터뷰는 아마 20군데도 더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어찌 보면 이제 취재에 실패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진술을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 보통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통화하면 녹취하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네. 전화라고 생각하죠. 인터뷰 한다고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3월 29일인가요? 이게 오래전 그렇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이 일요시사 얘기할 때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4월 1일 TBS에서 잘생겨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마 예. 인터뷰했습니다만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들 딸도 있고 이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하지 말아라. 굳이 이거 시끄러운 일에
엮여가지고 좋을 일 없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말렸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 근데 아들이 아마 좀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거짓말하고 본인들을 자꾸 뭐 생태탕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요 시사의 기자분이 이거를 뭐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분은 이분 말고도 훨씬 많을 것이다. 보통은 뭐 저도 뭐 인터뷰 누가 전화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어찌 보면 인터뷰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말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 오세훈이라고 얘기한 걸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주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다른 증언들을 한 겁니다.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아들과 그분이 했던 말을 조합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분이 문 밖에 서성이면서 안에 누가 있는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으니 들어오라고 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니까 약간 속된 말로 캥겨가지고 들어오는 걸 주저했다라는 취지로 언급까지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인상착의를 또 증언한 걸 다 보면은요. 예전에 측량하셨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흰색 상의를 있었다 그래요. 또 이번에 생태탕집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흰색 하의도 입었다 그래요. 그리고 선글라스 꼈다 그래요. 그다음에 명품 구두 신었다 그래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눈에 띌까가 주저해가지고 측량을 몰래 하러 가가지고 그다음에 음식도 몰래 먹는 분인데 복장은 검정색 선글라스에 흰색 상의에 흰색 하의에 그다음에 명품 구두다. 이게 앞뒤가 맞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래전의 기억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들을 합쳐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정신당한 사람입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눈에 띄기 싫어하는데 흰색에 쫙 빼입고 이렇게 명품 구두까지 신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진석 최고가요. 작은 걸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된 듯한데 종합해서 말씀드린 아니죠. 왜냐하면 주저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냥 안 들어오나 안에 사람이 있나 이 정도지. 누가 몰래 갔다 그랬습니까? 측량하는 사람 경작인도 4명이나 있었고 측량하는 사람 3사람이나 갔는데 몰래 간 게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몰래 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4명이 갔는데 왜 밖에 서성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측량을 몰래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몰래 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신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몰래 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밖에서 서성이고 아니, 있길래 그 얘기를, 들어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서성인다는 얘기를 주는데 그거를 몰래 갔다, 비밀스럽게 갔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의도가 아니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해석이죠, 본인의. 어떻게 측량을 몰래 해요? 공공기관이 오고 경작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몰래 합니까? 측량을 몰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죠. 저도 묻고 싶은 게 그거에 밖에서 서성했단 말을 왜 하냐고요. 그건 본인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측량 현장에 갔냐 안 갔냐 이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분의 이제 도덕성 문제와 여당에서는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카드 내역도 공개가 안 됐고요. 그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면 CCTV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뭐 CCTV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이 증언 말고 어떻게 증언할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측량했던 분의 증언도 있고요. 왜냐하면 측량했던 분도 진술도 일치합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경작했던 한 분이 계속 얘기해요. 식사 전에 맥주도 한 잔 먹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 운전기사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장모랑도 통화를 했었다. 전날도 왔었다 얘기하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그날 뭐 측량 말뚝도 내가 받았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물증을 내놔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해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아마 이게 법적으로나 아마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이 정도 증언이면 대부분 그때 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증언할 땐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는요. 그 자체로도 증거가 됩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이날 갔는지 안 갔는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말을 돌리면서 뭐 기억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말을 돌리는 거죠. 안 갔다고 명확하게 얘기했고요. 자, 일관된 진술을 얘기하는데 일관되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복장에 대한 것도 지금 엇갈리고 본인이 동일인이 3일, 4일 사이에 두고 한 말 자체가 건 오세훈이 그날 왔다는 게 일관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3, 4일 사이에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예? 어떤 정황이든 어떤 무슨 해코지를 의심다. 그거야말로 본인 주장이죠. 아니 경작인이나 측량하는 사람이나 식당 아니요. 주인이나 진술이 어쨌든 오세훈이 왔다라는 아니, 건 보십시오. 일치하잖아요. 아니, 다른 건 보십시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왜 자꾸 뭘 말을 먹었는지 끊으세요? 중요한 게 왜 자꾸 아니에요. 말을 끊으세요? 자, 동일인이 3, 4일 전에 했던 말과 그다음에 했던 말이 다르면은 보통 이것을 일관성이 기자들 없다고 전화 얘기해요. 오면 항상 다 통화합니까? 그건 알아서 항상 하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사람 현 여러 변호사님. 기자들이 전화했는데 그거 아까- 중에 자기가 잘 모른다고 현 기억 안 변호사님, 한다 한 거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정황을 그걸 가지고 말하면 안 들으세요. 돼요. 아까 제가 저한테 정황을 해석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한 건 해석이죠.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여러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가 그거 왔다. 본인 주장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분이 봐야 그렇게 될 얘기한 게 거예요. 일관성을 해석이 보세요. 아니고. 일관성을 보면 본인이 3, 4일 전에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보통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인터뷰하면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자들이 예. 취재하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증언을 많이 해요. 하는 분이 저도 한 그런 거 4-5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 4-5명의 증언이 뭔가 좀 일관된 측면이 있게 보시는 거고 종합해보면 일관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자, 건데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에 2시에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에서 다른 증인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공개할 아니 이 정도면 게 있으신가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왜냐면 보통 충분하다? 그럼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예. 한 명이나 2명 정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3-4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경작인들도 나를 고발해라. 왜냐면 경작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예. 다른 사람 2-3사람이 경작하던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언론사만 고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경작인으로부터 예.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 측량한 사람도 나왔고 식당도 나왔고 근데 더 나올 사람이 없죠. 어떻게 더 나오겠습니까? 예. 아마 나온다 그러면 뭐 운전기사 하는데 그쪽 사람이니까 얘기할 리가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이 정도 증인이면 제가 보기엔 뭐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자, 아까 계속 일관되다 말씀하시는데 일관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측량 기사 몇 명 갔냐면 3명 갔어요. 자, 측량 기사가 3명 갔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분 빼고 나머지 2분은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예. 본 적 없다 안 그랬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그게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본 적 없다는 거하고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니, 생태탕 집에서 오세훈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보니까 알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도 끼기 싫다는 거죠 이런 거에 보통 예. 사람들이요 또 이런 해- 문제 생기면 또 해석이죠.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얘기하지 모든 언론이 인터뷰한다고 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저는 아마 민주당이- 어머니의 태도도 비슷했다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비슷한 논리로 이런 거 했던 사건들 잘 봐요. 보시면요. 오세훈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들으세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아니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런 식의 그 제보자들 끌고 들어가 했던 것들 보면은 민주당이 예전에- 제보자 끌고 왔습니까? 그분들이 언론에 보세요. 인터뷰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다 뒤에 백업하고 있잖아요. 자, 아니, 윤지호 그게 씨가 인터뷰를 한 거지 우리 자, 다 알겠습니다. 얘기한 게 지금 아니야. 아니, 두 분의 해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요. 아니, 두 계속 분이 왜 여기서 이렇게 계속 평소와 다르게 언성을 높이시면 말 잠깐만요. 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끝낼게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전에 윤지호 씨가 왔을 때 안민석 의원이 다 뒷배 봐주고 했죠. 그때 뒤에서 인터뷰 잡아주고 했죠.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 기자회견 잡아주고 했죠. 국회에서 간담회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었고 가짜 정보를 제공했어요. 자,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옥에 있거나 사기 혐의로 문제됐던 분들 한동훈 검사 공격한답시고 막 이렇게 증언하고 했죠. 민주당이 백업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신용 보증을 써놓고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현근택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대변인께 얘기하세요. 한번 기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연결할 예.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상식을 왜냐면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아니 오세훈 후보가 그날 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상식을 가진 분이면은 김대엽, 윤지호, 그다음에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연결 필요가 없죠. 제보자 그분들하고. X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뭐- 민주당이 보증선 아니,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가요, 뭐 불법 경작 이러는데 아니 불법 경작했던 분들의 말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불법 경작하는데 왜 계약서는 왜 써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계속 공방만 주고받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증언들 두 분의 해석, 여야에서 나오는 해석들 다 보고 유권자들이 최종 판단을 하실 텐데 자, 현근택 대변인님 어쨌든 내곡동 땅 문제가 굉장히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가 부각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 보십니까? 얘기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정직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뭐 알았냐 몰랐냐보다 본인 스스로 한 말이에요. 이 위치와 존재도 몰랐다. 네. 밑에 측량하러 갔으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시장 있을 때 어쨌든 수용도 되고 보상금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우리 땅 있었는데 그냥 뭐 수용돼서 죄송하다. 내가 시장에 임기 동안 했으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계속 의혹을 키운 거죠. 뭐 사퇴하겠다, 뭐 정계 은퇴하겠다 했으니까요. 저는 이게 아마 이 사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BBK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영상 나왔을 때도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사건처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BBK2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확히 타진요2입니다. 타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타블로 씨가 다 증거 제시하고 나는 졸업한 거 맞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무슨 증언자가 있다느니 이게 말이 안 되느니 미국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느니 다 그런 다음에 길게 재판 가가지고 타블로 씨는 스탠포드 졸업한 게 확신됐어요. 근데 그 불필요한 과정을 왜 겪었느냐? 그냥 음모론을 계속 펼치면서 증인, 검증 안 된 증인, 미국 산다는 사람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판을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진요 2에다가 계속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 없다 보니까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퇴 요정 2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퇴하라고는요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지 뭐 저희들이 먼저 얘기한 건 사퇴 요정 아니고요. 2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실제로는 똑같아요. 말 끊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증언의 뭐 신뢰성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표니 뭐 어떤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걸 저는 보면 된다고. 네, 윤지호 씨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잠시만요. 잠시 여기를 좀 윤지호 끊어봐야 씨하고 될 것 무슨 같습니다. 상관이에요? 저희 준비한 녹취를 좀 잠시 듣고 갈 텐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후보가 토론에서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공방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박영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상황에 따라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후 여야의 여러 해석이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어떤 두고 보십시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뭔가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이 있은 후에.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이 중대 결심이란 표현을 쓰고 기자의 질문이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건 뭐고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 지금 좀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후보도 어쨌든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선거 과정의 중대 결심 그러면 이제 후보 사퇴라든지 뭔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대 결심이라 얘기했는데 법적 조치 고발하겠다 그러면 법적 조치 하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사퇴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한 게 아닌가. 선거 국면에 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 야당에서도 계속 하는 것처럼 불리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에 말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진성준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예. 제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 해도 뭐라도 하루 이틀 더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그냥 기대감을 부풀어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서 다른 사람 설득할 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동네에서 갑자기 야 나 박영선 찍기 싫어 그러는데 박영선을 찍어야 돼. 수직 정원을 할 거잖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걸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냥 지지층에게 시간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후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연스럽게 후보 사퇴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을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자마자 많은 언론에서 박영선 사퇴냐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은 이거는 진성준 의원이 전략적으로 판단해도 독단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서 자기 지지층이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한 발언이다. 역지사지고 전 이해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 고발 조치했죠. 뭐 고발은 뭐 양측에서 아마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내곡동 문제는 여러 건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한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론회에서 한번 부인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본인 스스로 위치와 존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허위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가 끝나도 이 문제가 결국은 수사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재판까지 갈 걸로 보는데 뭐 임기 1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그거에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있어 자기 공약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사퇴 요정이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당이 선거 내내 사퇴 요정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TV 토론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저희 생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YTN과 함께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고 마지막 판단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으로 가도 그 후보 의혹 관련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김영춘 후보 측에서 박형준 후보 일가 관련한 6개 의혹 제기하면서 4시까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보니까 아마 저도 어제 부산 예. 갔다 왔는데 요새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부산에서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예. 이재승 후보랑 관련 얘기 서로 폭로 얘기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뭐 처벌도 받곤 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 나온 건 어쨌든 그 당시에 폭로했던 게 뭐 금전적인 돈을 받고 한 거 아니냐. 예. 아침에도 인터뷰를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그 뭐 부인도 인터뷰를 했고 남편도 인터뷰를 했던데 보니까 남편도 몰랐다는 거예요. 돈 받고 했다는 얘기를.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아 내가 10년 동안 나를 숨고 살았는데 이 얘기를 못 했는데 말하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예. 공직에 나오는 분이 자기들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폭로까지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사과 받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박형준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답변을 하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신경 안 쓴다. 전제 판세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도 영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후보들이 좀 더 격차를 벌리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정권 4년 차에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 이반한 지지층을 끌어올려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박영선의 수직 정원을 봐 얼마나 멋있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에서 뭐 새로운 가덕도로 봐 이런 거를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표가 올라갈 구석이 없어요. 뭐 투표를 포기하면 했지 자기 지지층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 오히려 현 변호사가 지금 시간에 수직정원 같은 거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수직정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산 얘기는 자신 없으세요? 수직정원이? 얘기고 대표공학인데? 지금 부산 얘기하는 건데 부산이 사실은 박형준 후보에 대한 문제는 다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어찌 보면 다 부동산이에요. LCT도 그렇고 납품왕도 그렇고 국회도 다 부동산 관련된 거죠. 근데 그런 후보를 찍을 수 있겠느냐. 그중에 이제 중요한 의혹이 하나다. 근데 예.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시장하면은 또 그럼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의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하면은 이분이 어쨌든 친이계의 핵심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사찰 문제도 나온 거라서 결국은 이명박을 다시 소환할 거냐, 불러낼 거냐 아니냐 이 논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네거티브가 그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 분석도 뭐 여러 갈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야 막론하고 선거 이틀 남다 보니까 막 양 진영에 좀 아슬아슬한 표현 수위가 아슬아슬한 이런 표현들도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마지막에 말조심 이것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고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의 후보 간 공방도 어느 때보다 가열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한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 단어들이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것을 매우 친절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김상조, 박주민, 임종석, 고민정 의원까지 박영선 후보를 팀킬하더니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서 민주당은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하면서 박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수호가 지나쳐 민주당을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당이라 인증한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미치는 어떤 어구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단순한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취지인데 내로남불이 사실 내로남불 하면은 국민의힘이 전매 특허죠. 내로남불에. 예, 그걸 갖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그거에 자체 내로남불이 어디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 참여 운동을 하지 말고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하게 투표 참여 운동을 하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 그 발표인데 그걸 또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 참 신기한 해석입니다. 내로남불 위선 이런 표현 안 된다. 선관위의 이제 판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논평까지 나왔어요.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선관위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국민들한테 지금 가서 길거리에서 10분 붙들고 내로남불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십니까? 이거 스티커 붙여달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10개 할 겁니다. 10명 중에 10명.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오히려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어떻게 선거에 임박해서 한 정당을 내로남불로 낙인 찍을 수 있겠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가지고 집권 여당을 내로남불, 무능, 위선 정당으로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표현을 못 쓰게 한 요 부분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요, 지금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선거 운동 그렇게 해도 돼요. 내로남불 정당 뭐 심판하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기 뭐 어때 하자 아무 상관없어요. 선거 운동 그렇죠. 선거 운동은 돼요. 예. 근데 투표 독려 행위라는 거는 투표를 하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참사 책임자 심판하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거는 그냥 투표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달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투표 독려하는 현수막을 선거 운동처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투표 독려는 순수하게 그냥 투표 투표를 그냥 참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해야 바뀝니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지를 얘기하면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고 그때마다 좀 갸우뚱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근데 뭐 이게 이번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선거에서도 그렇고 또 전정권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또 오해를 하는 게 이분들이 이번 선거 왜 하죠 이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100번 얘기해도 돼요. 개인은 아무래도 돼요. 예. 근데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여성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왜 하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심판해 주세요 이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개인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단일화 후보 얘기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단일화 촉구하는 거 온라인에 아무도 해도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선거운동이 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운동이냐 투표 동료냐 아니면 단체냐 개인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일이 따지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선거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 온라인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체도 단체명이냐 예. 개인명이냐 달라요. 정당은 돼요. 단체명으로도. 근데 향후에든 동창회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단체 이름으로 뭔가 선거 관여하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형들 변호사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선거 왜 하죠?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없다는 자, 얘기예요. 근데 이준석 선거 왜 하는지 정말 단체는 안 궁금합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지금은 이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국민들도 어려워하고 이러니까 그냥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조금 더 넓히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현 변호사가 이제 투표 동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다른 문구를 혼입하는 것에서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투표 문구에 대해 가지고 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허용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로서 뭐 정치권에 뭐 이렇게 뭐 심판합시다 이런 내용은 사실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최근에 이슈가 된 단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특정 단어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선관위가 뭐 이렇게 판단한 취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선관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LH로 남불은 되느냐고 또 문제 물어볼 거거든요. 선관위에 그 질의 오늘 넣을 건데 안 된다고 하겠죠 뭐. 하나만 더 선거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투표 동료를 하지 말고 그걸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이거 되는 거예요. 금지한다고요. 이번 선거 왜 하는지 모르는 국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 왜 할까요? 예, 두 분이 나가서 더 그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요. 저 다시 돌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짚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의 한 대표가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 자,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표 참관인 전원을 토대로 주장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를 선관위에 고발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투표 침해라 그런다 그러면 누가 뭘 찍었는지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애매하게 돼 있죠. 예. 그냥 많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냐 따지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 비밀 그러니까 특정이 돼야 되는데 특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예비적으로 허위 사실을 냈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많았는지 또 아니면 국민의힘이 많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어느 선거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엔 특정 문제 물론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예. 제가 봐도 왜냐하면 참관인이 그거를 밖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관인 얘기를 또 전원 한 거라서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또 그럼 법 위반이냐 부분은 예.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진 않은데 위반은 아니다. 아니, 더 뭐 따져봐야 된다. 제가 뭐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 특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찍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어느 선거구에서 얼만큼 나왔는지 같은 게 나와야만이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 박형준 후보 찍었습니다. 단톡방 투표 인증 이것도 이제 부산시 상관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그런데 뭐 조직적으로 지시할 사안도 아니고 지시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니까 당과는 무관한데 그 아까 봉투 문제 있어가지고는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사전 투표 중에 봉투에 넣는 것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예. 다른 곳 선관위로 발송해야 되는 것이고 안에 넣는 건 그냥 관내 사전 투표거든요. 근데 관외 사전 투표는 오히려 봉투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봉투에 집어 넣어서 붙여서 넣는 거죠. 그렇죠. 봉투에 넣을 때 봤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래서 어떤 개연성에서 박시영 대표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봉투 넣는 과정에서 그걸 집계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부적절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내 사전 투표함이나 일반 본투표자 투표함에 넣을 때는 참관인들이 비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뭐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유명인들 투표 인증샷 찍을 때 그 언론사 기자들이 찍을 때 그게 약간 비치게 찍혀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관외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발송하는 것인데 그걸 봤다고 주장해버리면은 이건 뭐 저는 말실수라 믿고 싶습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관외 투표는 봉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냥 봉투 말실수다 뜯어보지 않는 이런 어떻게 봅니까? 예. 아니면 불빛에 비춰보지 않는 뜯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봉투에 안 넣으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접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접는데 잉크 묻어날까봐. 근데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넣는 것도 이제 안에서 넣는 분도 있는데 밖에 나와서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재보선 이틀 남기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재보선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옆으로 이렇게 두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사진 가운데 왼쪽은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서울 근교 마장호수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끝에까지, 그러니까 반대편까지 다리가 인파로 가득 차서 거리 두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평일의 서울 성계천입니다. 역시 햇살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관광 명소는 물론 음식점이나 쇼핑 공간까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네, 롯데와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3월 매출 증가율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2019년 3월과 그리고 빨강색은 2020년 3월과 비교한 증가율인데요. 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는 10에서 29.4%까지 올랐습니다. 또 작년 3월과 비교를 해보면 적게는 69%, 많게는 80.8%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한강공원, 서울 홍대 인근 연남동 야외 인파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또 돗자리나 텐트 사이 간격은 2m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겠죠. 또 음식물을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이 섭취 행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만은 않겠죠. 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매점 주변 취식 금지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단속과 계도를 더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지만 자발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몰리는 인파의 방역 관련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인데요.
자, 지금 보면 닷새 연속, 그러니까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연속 500명대, 어제는 400명대 후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자, 다음으로 그래픽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도 좀 보면요. 이렇게 비록 어제 하루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 비율은 2.44%, 그래서 평일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말 효과가 사실 사라질 정도로 많습니다. 양성률이 2.44%고 토요일도 양성률이 2%를 넘었습니다. 평상시는 1% 미만이거든요. 그 말은 수도권 비중이 지금 많기는 하지만 비수도권이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40%로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풀리면서 20, 30대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비수도권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수도권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 모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위험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수도권 그리고 부산까지는 밤 10시 이후에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식당이나 카페 등이 다른 곳은 시간 제한이 없어졌는데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보면 특정 장소나 집단에서 대규모가 아닌 이 생활 공간 곳곳에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주점, 학교와 어린이집, 직장 등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특징인데 이런 흐름에서는 어떤 맥락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유흥주점, 체육시설, 카페 이런 곳들은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장소들이 대부분의 80% 이상 감염의 고리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한 후에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되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으로 다시 전파가 되는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국민의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더 확산세가 가파라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하더라도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확산세는 지금 막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할 텐데 지금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한다, 적극 찬성 그리고 대체로 찬성 이렇게 있긴 하지만 대체로 73.2%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면 좀 어떤 부분이 특히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지금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있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확진자가 늘면은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 강화를 할 때는 장소별이나 시설별로 방역수칙을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 제한도 시설별에 따라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위반을 할 때에는 벌금의 강화라든지 행정조치의 강화가 조금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칸막이는 의무화해야 될 것 같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사용시간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꼭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흥업소, 외국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1차적으로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외래나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치료제 같은 것으로 조기 치료를 해서 입원율을 줄이면 이러한 입원율 감소에 의한 의료비나 의료 인력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다 가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부터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4월 한 달 동안 이제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불필요한 모임 취소, 백신 접종 동참 등을 지켜달라는 게 당부인데요. 이 외에 지금 확산 막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일반 국민들이 주의를 좀 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을 완전히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규모로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이용뿐 아니라 사업자분들도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을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해 주시고 반드시 방역대책에 준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벌금제를 과태료 10만 원으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2회, 3회 만일 과태료가 생기더라도 똑같이 10만 원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좀 더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40일 정도가 지났고 전 국민의 1.85% 정도가 이제 그저께 기준으로는 1차 접종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늦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있고 또 속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이제 백신입니다. 백신 도입이 좀 늦은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들어오는 대로 백신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개의 백신을 도입할 경우에는 효과면이나 이런 면에서 또 접종률 동의율도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가능하면 효과가 유사한 백신, 부작용이 적은 그런 백신을 한두 달 조금 늦더라도 동시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 효과도 있고 접종률 동의율에 대해서도 그것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가능하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같은 백신을 저는 구입을 해서 맞게 해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백신 민족주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대안으로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쓰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가 2가지 들어가 있는 백신입니다. 다행히 러시아 백신은 임상 3상을 렌시스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고요. 1차 접종 후에는 87% 정도, 2차 접종 후에는 91.6% 정도의 예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있지만 중증 예방은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 중국은 임상 3상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백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정말 백신이 부족하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더 효과적인 백신을 구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더 효과적인 백신 확보에 먼저 주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중국과 러시아 백신이 효능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사항 알아봤고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LH 직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땅 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속초시 의회 한 의원의 아들이 관내 토지를 샀고 이후에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되고 또 기존 도로도 확장되면서 인근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해당 시 의원은 도로 신설은 자신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시점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그 지역 시의원에 당선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픽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속초시 의회 여당 비례대표로 당선됩니다. 해당 의원의 아들 A씨는 며칠 뒤 이 지역 농지 2,3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시의원 취임 이후 해당 농지는 분필, 즉 내필지로 나눠서 등기됐습니다. 이후 아들이 산 땅으로 진입로 인근에 없던 하천이 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속초 시내에서 해당 농지까지 1km 정도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후에 100여 미터로 줄었습니다. 또 주변 도로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변 교통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주변 땅값은 2~3배 올랐습니다. 토목공사를 해서 개발을 한 토지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주변의 시세보다는 사실 공사가 들어갔던 토목공사가 된 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분명히 상승을 하거든요. 2년 전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 2.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의원의 사례를 이해충돌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공직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땅을 사고 어머니는 해당 지역 시의원에 당선되고 또 그 이후에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 도로가 신설 확장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변 땅값이 상승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해 충돌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의 도로라든지 개발 호재는 일반인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등을 제안하고 또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런 사업들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시의회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예산 집행을 의결하고 잘 집행했는지 사후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시의회의 경우 시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산 이후에 도로가 개설됐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한다. 예. 자, 해당 시의원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해당 시의원은 처음에는 금시초문이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우선 도로 건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해당 농지에 지은 주택 5채 가운데 한 채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런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 속초시청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하고 그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예산 같은 경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네, 방송이 나간 이후 해당 의원은 전화를 걸어와 주변 도로는 아들의 토지 취득과 무관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등을 위해 개설된 것이라고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LH 직원에 대해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경기도청 간부의 장모 등 관련자 소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LH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일 현직 LH 직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 현직 직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인데요. 앞서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건 주변인들에게 개발 정보를 뿌린 것으로 알려진 강 사장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하지만 경찰은 이 A씨가 강 사장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LH 전현직 직원 15명 중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A씨는 강 사장보다 반년 먼저인 2017년 3월부터 광명시 노원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와 관련된 사람만 36명에 이르는데요. 전북 쪽에 근무하며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얻은 개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지인인 LH 관련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현재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28명 정도가 시흥시 과림동을 주로 사들인 또 다른 투기 그룹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오전 10시쯤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장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도청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위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용인시 원산면 독성리 등 8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데요. 사위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되는 줄 몰랐는지 또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금요일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모두 4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박빙 승부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승부는 투표 끝나는 순간 판가름 날 것이라며 당의 잘못도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국민을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분노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맞이해서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데 새로 임명된 청와대 정책실장은 집값 상승이 세계적 현상이라거나 투기가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여당이 높은 사전투표를 지지세 집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면서 국민은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치러진 선거임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심상정 의원이 선거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정의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은 정당이라며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국민의힘과 함께 기득권 정치 동맹에만 치중하며 신뢰를 잃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제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원 1조 원은 지난해 남은 예산 등으로 충당하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위로금의 유통 과정을 분석해 정책 수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장 재원 마련과 지원 취지를 살릴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회적인 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금액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안심소득을 내세웠습니다. 3년 동안 한 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베를린이 시행하는 기본소득 실험처럼 안심소득 실험을 합니다. 1년에 40억 원을 들여 우선 200가구만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 본 뒤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4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라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기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테스트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정도를 가지고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전면 확대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확대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간접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무이자 5천만 원 대출 공약과 함께 임대료 30%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오 후보는 1년 동안 1억 한도로 보증금과 담보, 이자, 증빙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사무대출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꼭 받는다고 해서 꼭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죠. 도움 된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실질적으로 이 자영업자들 대부분 제일 부담 가는 게 임대료 문제거든요. 임대료에 대해서 일부 보조 있으면 몰라도 대출이라는 게 뭐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더구나 공약대로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1년 3개월 임기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은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을 고용하고자 했는데 5년짜리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꼭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좀 기다렸는데요.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후보들은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2달도 안 된 파주의 새 아파트에서 누런 물과 철 파편까지 나와서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LH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 샤워기 물을 틀자 누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면대에 끼운 정수 필터는 하루도 되지 않아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1,400여 세대에서 주방, 화장실 할 것 없이 누런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입주 초부터. 현재 입주율이 70% 정도인데 세대의 대부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조금씩 보여서 아이들 씻기는 문제도 그렇고 설거지나 세탁이나 지금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토피 가지신 분들은 간지러움을 호소하시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날카로운 철 파편과 쇳가루가 섞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정수기를 설치해놓고도 불안해 생수를 사다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차라리 필터를 빼고 물을 그냥 흘려버리자 하는 생각에 필터를 돌려서 빼는데 뭔가 날카로운 게 저를 찔렀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너무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부터 건설사, 사업 주체인 LH까지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건설사와 관리사무소 측은 물탱크 2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아파트 시공과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결론은 시공 한쪽에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문제 있으면 이미 청소도 그때 한번 다 했거든요. 파주시는 해당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라며 건설사와 LH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제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공사 쪽으로는 확인 요청을 드리거든요. 이제 수자공사 쪽에서 LH 쪽이랑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지는. 민원이 빗발치자 LH는 뒤늦게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도 급수관에 문제가 있는 거로 추정하고 급한 대로 세대마다 생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샘용수는 다 공급하기로 했고 1.5리터짜리 6개 한 세대당 그렇게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고작 이걸로 뭘 쓰라는 거냐며 더욱 반발했습니다. 건설사와 지자체 모두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2월 19일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물을 계속 써왔었고 근데 알고 보니 더러운 물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피해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LH와 건설사 등은 수도관을 다시 청소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검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관 같은 대형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입주민들은 물을 쓰지 못하는 채로 몇 달을 더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 부분의 생산과 판매를 종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오스카 수상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윤여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열린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시기자 식목일인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6.6도까지 올랐고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8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고요. 이번 주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뉴스 NEC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